일단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뭐 논문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아주 뛰어난 인생 일대의 어떤 역작을 만들어 내어서 여러분들이 그걸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의 학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가 뭐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한번 평가해 보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학적인 탁월한 능력이 밝혀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목사가 아닌 다른 어떤 존재가 될 수는 없고요. 일단 여러분들은 목사님들이 되셔야 될 분들이시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런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또 그걸 통과시키기 위한 그런 논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논문에 대해서 크게 어떤 뭐 이게 여러분 뭐 학위 논문 쓰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셨겠지만 굉장히 학위 논문 쓰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몇 번이나 빠꾸 당하고 또 빠꾸 당하고 그래서 또 새로 쓰고 또 새로 쓰고 뭐 그렇게 이제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논문이 통과되지 않고 학위 없이 그냥 코스만 마치고 귀국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또 그렇게 이제 공부를 어렵게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박사학위 논문을 쓴다라고 하면 그 논문을 쓰는 과정이 정말 까다롭고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많이 지쳐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논문들을 써본 과정들이 제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렵고 힘든 거 시키지 말고 정말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서 글로 표현하게 하자. 그리고 이왕이면 또 적어도 그래도 신학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쳤고 또 목사가 되실 만한 고급 인력들이시니까 그런 면에서 제대로 된 논문, 그러니까 형식을 제대로 갖춘 그런 논문은 한번 써보자. 그렇게 해서 논문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논문의 각주는 이렇게 달아야 되는구나. 참고 문헌과 각주는 이렇게 표기상의 차이점들이 있는 거구나. 논문에서 서론은 이렇게 쓰고 또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쓰는구나. 또 논문을 이제 다 요약한 겁니다. 초록이라고 하는데 초록까지는 여러분들에게 따로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논문을 써보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가지도록 도와드리면서 그러면서 그 논문 쓴 내용이 그냥 이 의례적인 목사가 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절차로서의 어떤 논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목회를 하는 과정에서 늘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 설교를 좀 더 바르게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설교의 어떤 체계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논문을 쓰게 하자.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도 가끔씩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생기면 과거에 내가 썼던 논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기본을 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만한 글을 쓰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제안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저는 막 그냥 막 필요 없이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다니느라고 정보의 바닷속에서 헤엄쳐 다니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전 원하지 않아요. 물론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있겠죠. 예를 들어 학위 논문을 쓰려고 하면 그런 정보의 바닷속을 좀 헤매고 다녀야 되고 남들이 썼던 논문을 쓰면 안 되니까 나만의 독특한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남들이 어떤 논문을 썼는지도 다 일일이 살펴봐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이런저런 어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과감하게 줄여드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의 목회 현장이 어떤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이것만 붙잡고 있을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라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짧은 글들을 보지만 그러나 정말 이렇게 제대로 된 글들을 읽고 또 거기에 관련된 여러분들이 글을 요약해서 잘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도와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벽한 논문을 쓰려고 하면 제 마음에 드는 완벽한 논문을 쓰려고 하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박사 수준의 논문을 써야 제 마음에 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 마음에 들 논문을 쓰려고 하는 생각을 예시당초 처음부터 포기하세요. 그러니까 잘 쓰겠다는 논문을 쓰는데 최대의 적이 뭐냐면 우리 학위 논문을 쓰면서 하는 이야기가 논문을 쓰는데 최대의 적은 그건 뭐냐면 잘 쓰겠다는 겁니다. 일생일대의 역작을 남기겠다는 생각, 그게 논문을 쓰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교수님들에게 수업들을 많이 받으셨겠지만 여러분들의 교수님들께서 여러분들의 자기들의 그 박사 논문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거나 읽어보라고 하는 경우들을 거의 보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박사 논문은 그야말로 통과 의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제대로 박사로서의 학문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과 능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경험과 과정을 거치는 것이지 그 논문 자체의 어떤 그런 어떤 예술성, 작품성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쓰고 나면 마음에 들어 안 합니다. 그래서 절대 교수들이 자기들 박사 논문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절대 여러분들이 이 목사고시 논문을 잘 쓰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버리세요. 내가 공부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논문을 여러분들의 논문을 카피킬러에다가 제가 넣어서 돌려서 얼마만큼 표절했는가를 보지도 않을 겁니다. 예, 저는 뭐 그렇게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표절도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표절이라고 하는 건 옮겨 쓰되 정확하게 출처만 표시하면 표절이 안 되죠. 그런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런 것까지도 너무 여러분들이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는 논문에서 인용하는 학자들의 글이나 또 여러분들이 다루게 되는 내용들은 제가 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독창적이고 참신한 그런 것들을 쓰시려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그야말로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를 한번 정리해 본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쓰세요. 제일 중요한 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어떻게 써야 되나 고민하지 말고 그냥 쓰면 돼요. 그래서 뭐 분량도 얼마 안 되잖아요. 진짜 분량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기말 레포트 옛날에 썼던 거 기억하면 레포트 한 2개나 3개 정도 쓴다고 생각하면 딱 맞을 거예요. 그 정도밖에 분량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빨리 끝내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일 먼저 끝내놓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또 다른 거 준비도 좀 하셔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롭게 준비가 가능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런 그 설교에 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글을 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 용어가 참 복잡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미국에서는 주로 이거를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학자들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복음 설교라고 표현해요. 복음 설교. 그래서 가스펠 복음 설교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는 주로 제가 볼 때는 미국권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요. 또 유럽권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구속사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사실 구속사적 설교, 복음 설교,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단어의 개념상의 어떤 그런 차이점은 제가 볼 때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살펴 들어가다 보면 약간 설교학으로 가면 갈수록 구속사라는 표현보다는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표현들을 더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학 쪽에서 나오는 책들이나 논문을 보면 주로 그리스도 중심 설교,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주로 많이 쓰게 되는 것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성경 신학을 주로 이제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설교에 있어서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 이제
조금씩 차이가 나요. 에드먼드 크라우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구속사, 그러니까 성경신학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신학적 그인 방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밝혀내는 걸 주장하는가 하면, 그레이다누스 같은 경우, 시드니 그레이다누스 같은 경우는 뭐하러 그렇게 너무 성경신학만 운운하느냐, 그냥 본문에 대한 해설을 하되 그 본문의 해설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찾아내고 발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구속사적인 어떤, 그러니까 이제 게알더스 포스 같은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게 되는 그런 어떤 성경신학적 관점. 사실 이제 성경신학의 핵심이 뭐냐면 성경 본문의 전반적인 어떤 맥락들을 살펴보면서 그 맥락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문에 흐르고 있는 어떤 그 그리스도의 어떤 역사, 구속사, 구원 역사의 어떤 흐름들이 성경의 각 시대마다 어떤 식으로 발전되고 진행되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것이 이제 구속사 성경신학이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성경신학적인 어떤 그런 맥락을 강조할 때는 보면 구속사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구속사나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이런 표현들을 쓰는 데 있어서 특별한 어떤 그런 차이점들을 발견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드린 논문 이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서 새로운 자료들을 찾아보기를 원하시면 구속사 설교, 구속사적 설교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면 역시 동일한 내용입니다. 똑같습니다. 이론적인 부분은 다 동일하고 그냥 용어상의 어떤 그런 차이점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전반적인 어떤 그런 설교에 관한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글쓰기 편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 중심 설교, 구속사적 설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설교학에서 어느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 구속사적 설교,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가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발전되어 왔는가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설명을 드리고, 뭐 결국 제가 그 밴드에다가도 글을 올린 거 같이 그 FCF, 그래서 라든지 아니면 그 에드먼드 크라운이 어떤 그런 뭐 도표라든지,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제가 요즘 많이 관심을 갖는 팀 켈러의 설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이제 그런 그 구속사 그리스도 중심 설교가 어떤 식으로 지금 발전되어 가고 있는가, 오늘 지금 현재의 어떤 경향성은 어떤지까지도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일단 오늘 강의를 좀 하게 될 거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결국에 여러분들이 쓰는 글들은 제가 강의한 내용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강의의 내용들에 살을 붙이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더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만들어내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서로 뭐 자기가 쓴 논문을 상대방에게 뭐 보여줄 일도 없겠지만 사실 내용이 상당 부분 많이 일치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방향성을 완전히 그런 쪽으로 잡아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 쓴 걸 보면 결과적으로는 다 비슷한 내용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이분들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했구나 라는 정도의 그런 수준으로 글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논지입니다. 이 논문의 핵심적인 논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에 관련하여 소개하는 그런 어떤 글들을 여러분들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논문을 쓰는 거기 때문에 논문은 논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논문의 그 논지를 증명하는 글이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논문을 쓰실 때 논지는 결국에는 가장 성경적인 설교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다. 결국 정말 이 시대의 영혼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또 그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기쁜 구원의 소식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설교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다.
이제 이게 이제 논지가 되겠죠. 왜 그러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가 왜 성경적 설교인가? 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가 오늘날 교회의 대안적 설교인가? 왜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가 오늘 성도들을 다시 일으키고 살릴 수 있는가? 그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증명해내는 거죠. 논문을 통해서. 근데 그 증명해내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게알더스 보스의 성경신학을 언급을 하고 또 에드먼드 크라운이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브라이언 차플이나 그 다음에 또 티모시 켈러의 켈러 이런 이론들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언급을 하고 또 그러면서 덧붙여서 그걸 활용해서 내가 어떻게 설교할 것인지에 관련해서 이렇게 내용들을 전개해 나가면 그러면 이게 논문 한 편이 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논지를 입증하고 증명하는 그런 게 아니더라도 제대로 된 논문이 아니더라도 그야말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에 관한 연구라는 일반적인 레포트 형식이라도 나는 그냥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수준에서 뭐 짧은 시간 안에 뭐 그런 글을 만들어내려면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도 괜찮아요. 어쨌든 분명한 거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설교할 때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질 정도만 여러분들이 글을 쓰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각주를 다는 문제는 그걸 굉장히 논문을 쓰는 사람들은 가장 기본적인 ABC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석사 논문들, 박사 논문들 제가 이제 심사 받으러 가면서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상했던 건 뭐냐면 아니 논문의 가장 주된 흐름, 그 논문의 내용에 관해서는 교수들이 코멘트를 안 하고 계속해서 각주 가지고 뭐라고 하거든요. 심사하는 내내. 그래서 이제 모든 학문성의 분야에서 다 동일해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제 아내도 박사 논문을 통과받으면서 심사 받았던 이야기들을 저한테 해주곤 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각주 가지고 그 트집을 잡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각주를 가지고 트집을 잡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또 하나의 어떤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출처를 밝히는 것. 내가 어디에서 이 논문을 썼는지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 그러니까 각주를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각주 없는 논문도 있어요. 각주가 전혀 없어도 박사학위 받을 수 있어요. 내 의견과 내 생각으로만 논리정연한 글을 쓸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학위 받을 수 있죠. 그렇다 맞아요. 근데 내가 적어도 이제 어떤 글을 쓸 때 그 아이디어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밝히는 것은 그건 학자의 아주 그 기본적인 윤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옛날에 어느 누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때 그 말이 참 일리가 있어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내가 그 사람의 말을 인용한다. 정확하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각주를 달아서 인용해 주면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누구 말에서도 괜찮아요. 단지 각주를 붙여주면 되는 거고요. 또 각주를 붙일 때는 양식에 맞게 각주를 사용하는 것 중요해요. 어디에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지, 또 이탈리크로 쳐야 되는 부분은 어느 건지, 또 꼭새를 어디에 붙여야 되는지 라는 부분들, 가로는 어디까지 써야 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는 중요하게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시고요. 우리 노예에서 나온 참고 자료가 그게 2015년도에 만들 때 그 자료를 만들 때 정확하게 그 논문 작성법에 근거해서 시카고 방법 여러 가지 종류의 그 논문 작성 방법이 있는데 시카고 표기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나누어드린 그 책자에 보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쓰시면 되고요. 웨스트민스터 거도 제가 하나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첨부 파일을 드렸는데요. 똑같습니다. 내용 보시면 동일하게 사용하는 거, 저 어디다 찍는지, 뭐 가로 어떻게 표기하는지 이런 것들 정확하게 그래서 사전에서 인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논문에서 인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글의 책에서 인용할 때는 어떻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작성을 하시면 되죠. 혹시 논문 써보신 분 있으세요? 논문 써보신 분?
한 번도 없으시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좀 신경 쓰이고 까다로운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글을 쓸 때부터 항상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부분을 어느 글을 읽다가 이 글을 이제 읽어보니까 굉장히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요거 내 논문에다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에드먼드 크라운이라고 이제 크라운이라고 이제 여러분들 한글에다 쓰고 이 크라운이가 인용했던 요 부분들을 여기다가 이제 그대로 지금 타이핑을 했어요. 이렇게 타이핑을. 또 한 개 있다 보니까 또 크라운이 책에서 야, 요 내용 중요하다. 내가 또 이거 써야 되겠다 싶으면 또 크라운이의 책을 그대로 이렇게 타이핑을 했어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 끝에다가 각주를 다는 거예요. 각주를. 그래서 각주를 다는데 요 각주는 처음에는 이게 각주가 크라운이 책이 첫 번째 나올 때하고 크라운이 책이 두 번째 나올 때 각주가 다 달라요. 각주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각주를 붙이는 방법이 어떤 건지가 나오거든요.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 각주를 풀네임으로 각주를 쓰는 거예요. 처음 나오는 것처럼 각주를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문장을 쓰고 난 다음에 각주를 달아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글 읽다가 요것도 논문에 좀 쓰면 좋겠다 싶으면 또 이제 글 달. 그래서 대충 나중에 이제 목차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목차가 이제 대충 나오잖아요. 그 목차가 나오면 이제 뭐 1, 서론,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이제 본론 중에서도 이제 뭐 1, 2,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나가면서 뭐 1에서 뭐 크라운에 대해서 아니 성경신학에 대해서 혹은 세 번째는 또 구속사적 적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식의 항목을 만들잖아요. 목차를 만들었을 때 이걸 쓰면서 아예 목차에다 갖다 붙여보는 거예요. 내가 크라운이에 대한 거는 여기 목차에다 갖다 요 목차 안에서 요거를 갖다가 계속 붙이는 거예요. 요 내용은 또 구속사적 적용에다 갖다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붙여 놓는 거죠. 각주를 아예 달아서 처음부터 그렇게 붙여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글 쓸 때는 크라운이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고 요 내용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요. 요 내용을 고쳐서 써야 돼요. 내 말로 고쳐서 써야 되고 고쳐서 크라운이는 이렇게 말했다 하다고 라고 주장했다. 이런 크라운이의 주장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러면서 내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럴 때 크라운이가 쓴 말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논문에 집어넣는데 집어넣을 때 여러분들이 각주를 반드시 표기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붙이되 반드시 내용을 고쳐서 써야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내 말로 간단하게 고쳐서 쓰려고 하니까 이 저자의 어떤 이 멋진 표현이 좀 죽는 것 같다. 이 부분은 크라운이가 한 말 그대로를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건 또 그대로 100% 그냥 인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박스를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글자체도 좀 작게 만들어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글을 그대로 인용하고 여기다가 이제 이거는 이제 직접 인용이 되겠죠. 직접 인용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는 여기 따로 이제 밑에 각주 표시하고 그 다음에 크라운이가 이와 같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그대로 이렇게 써도 돼요. 그렇지만 이제 가급적이면 논문에서 특별한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는 풀어서 써줘야 돼요. 그래서 크라운이의 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용을 하더라도 그걸 조금 내 말로 간단하게 풀어서 크라운이가 이렇게 좀 주장을 했다. 팀켈러가 이렇게 주장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각주를 쓰고 이제 인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부터 대충 목차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제 강의 들으면서 목차 생각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련 내용들 좀 괜찮은 내용들이 나온다 싶으면 이렇게 이제 블로그로 읽어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해가지고 이렇게 각주를 달아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은 아예 블로그로 읽어오지 말고 그냥 보면서 내가 내용을 좀 수정해가지고 몇 글자만 바꿔가지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넣는 그런 방법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들이 지금 원래 논문 사이트 카피키라 같은 데다 돌리면 이런 게 다 잡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직접 인용을 했다. 크라운이의 글을 내가 내 말로 고치지 않고 그대로 직접 인용을 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직접 인용을 한 부호를 쓰지 않고 마치 간접으로 이렇게 인용한 것처럼 표시하면 카피키라가 다 잡아내요.
몇 프로 표절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논문이 통과가 안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제가 까다롭게 보지 않을 테니까요. 일단 조금씩 말을 고쳐서 요렇게 그냥 그대로 갖다 붙이지 말고 클라우니가 말한 것처럼 뭐 이러면서 조금 내용 고쳐가지고 쓰고 요 내용 각주 달고 이런 식의 형태로 글을 쭉쭉 이어나가는 게 여러분들이 쓰기에 편리한 방법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